매년 8만 5천 명.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범죄 피해자도 아닙니다. 교통사고나 재난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통계도 아닙니다. 이들은 살아있습니다. 단지 존재를 지웠을 뿐입니다. 일본에서는 매일 평균 230명이 이름을 버리고 가족을 끊고 직장을 떠나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난 적도 없었던 사람처럼 사라집니다. 전화는 꺼지고 주민등록은 멈추고 사진 속 얼굴은 과거가 됩니다. 남는 건 단 하나, 왜 사라졌는지 알 수 없다는 공백뿐이죠. 일본 사회는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아츠, 인간 증발.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살던 인생을 완전히 폐기해버리는 선택, 도망도, 여행도 아닌 사회적 자살에 가까운 결정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지점까지 몰아넣는 걸까요? 체면, 실패, 빚, 가족, 회사, 그리고 침묵. 겉으로는 질서정연해 보이는 일본 사회의 이면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탈출구 없는 압박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라진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추적합니다. 왜 일본에서는 죽는 대신 증발하는 선택이 반복되는가? 지금부터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7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절 일본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에도 막부가 전국을 철저하게 통제하던 시대였죠. 당시 사람들은 태어난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신분제도는 굳건했고 이웃들끼리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죠. 그 당시에는 곤인구미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5가구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서로를 책임지게 만든 거죠. 한 집안에서 누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세금을 못 내면 나머지 4가구가 그 책임을 떠안아야 했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웃집 일이 곧 내 집 일이 되는 사회였던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극도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숨막히는 사회에서도 탈출구는 있었습니다. 바로 도주였어요.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요. 빚더미에 앉았거나 불륜이 들통났거나 신분 차이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야밤에 몰래 짐을 싸서 달아났습니다. 도망친 사람들은 대부분 대도시의 빈민가로 숨어들었는데 에도나 오사카 같은 곳에서 신분을 숨긴 채 날품팔이로 연명했죠. 이게 바로 현대 조아츠 현상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은 완전히 새로운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 기적은 정말 대단했어요. 매년 평균 10% 이상씩 경제가 성장했으니까요. 1964년 도쿄올림픽은 일본이 전쟁의 패배국에서 경제 강국으로 완벽하게 변신했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는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축복만은 아니었죠. 문제는 사회는 빠르게 변했지만 사람들의 의식은 그만큼 빠르게 바뀌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무너졌지만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고 실패를 수치로 여기는 문화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특히 이혼은 거의 사회적 낙인과 다름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해도 참고 견디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죠. 이때부터 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 직장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은 조아츠 역사에서 중요한 해입니다. 이마무라 쇼에이라는 감독이 인간 증발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발표했거든요. 이 작품은 실제로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는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로 조아츠라는 단어가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죠. 1970년대가 되자 뉴스와 신문에서도 이 현상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세계 경제 2위 국가로 올라섰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만들어낸 극단적인 수직적 기업 문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성공하지 못하면 나고자라는 사회적 압박이 사람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경제가 좋았으니까 많은 문제들이 돈으로 덮여 있었죠. 진짜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난 건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일본의 거대한 경제 버블이 터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경제 호황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고 수많은 기업이 파산했으며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이때부터 조아치는 더 이상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거액의 빚을 진 사람들, 회사에서 잘렸지만 가족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취업에 계속 실패해서 집안의 기대를 저버린 젊은이들이 증발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회는 여전히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미국의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 문화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일본은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심으로 작동하는 사회다. 실패는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수치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프랑스 저널리스트 레나 모제가 조아츠 현장을 직접 취재한 후 이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깊고 무거운 수치심이라고 했죠. 에도 시대는 끝났고 사무라이의 시대도 막을 내렸지만 그 정신만큼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전쟁도 산업화도 경제 위기도 이 문화적 유산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1994년에는 가시무라 마사노리라는 사람이 쓴 완전 실종 매뉴얼이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제목 그대로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알려주는 책이었어요. 신분을 숨기는 법,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법, 추적당하지 않는 법 등이 담겨 있었죠. 놀랍게도 이 책이 꽤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산업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요니게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이들은 돈을 받고 사람들이 사라지는 걸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짐을 싸주고 새로운 신분을 마련해주고 디지털 흔적을 지워주는 거죠. 마치 이삿짐 센터처럼 조아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산업이 성립했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겠죠. 반대쪽에서는 탐정업계도 급성장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가족을 찾기 위해 탐정을 고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현재 일본에는 약 5,000개가 넘는 탐정 사무소가 있다고 해요. 이 중 상당수가 실종자 찾기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완전히 증발하는 게 가능할까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주민등록제도가 있는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추적이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일본은 달랐습니다. 2016년까지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시스템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증발이 가능했던 겁니다. 게다가 일본 경찰은 성인이 범죄 혐의 없이 자발적으로 실종된 경우에는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실종된 사람의 은행 계좌나 의료 기록, 통화 기록에 접근할 수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하거든요. 이런 시스템적 특성이 조아츠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2016년부터 마이넘버 제도가 도입됐거든요. 모든 국민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죠. 2023년 기준으로 국민의 약 73%가 마이넘버 카드를 등록했습니다. 추적 기술도 발전했어요. GPS 추적, 휴대폰 위치 확인, CCTV 분석 같은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사라진 사람을 찾기가 이전보다는 쉬워졌죠. 하지만 요니게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기술을 업그레이드했어요. 이름을 합법적으로 변경해주고 디지털 발자국을 완전히 지워주고 새로운 휴대폰과 은행 계좌를 만들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심지어 가짜 이력서와 추천서를 만들어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현재도 일본에서는 연간 약 2,000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 조아치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실종자 수색 지원협회는 실제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추적이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아치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과도한 경쟁,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 수치심을 기반으로 한 사회 통제,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부터 봐야 합니다. 사라진 사람을 찾아서 데려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라지게 만든 환경과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또 다른 누군가가 증발을 선택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형성된 문화와 가치관을 바꾸는 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일본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파산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려는 캠페인을 벌이고
이혼에 대한 편견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조아츠가 일본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요. 빚 때문에, 사업 실패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일본만큼 체계화되고 대규모로 일어나지는 않을 뿐이죠. 이건 주민등록 제도나 사회 구조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화적 차이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 문제들은 그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완벽한 사회는 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당사자들만 탓하고 넘어가다 보면 결국 더 심각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날 테니까요. 갈등은 깊어지고 사회는 더 살기 힘든 곳이 될 겁니다. 한국은 조아츠라는 형태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만의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청년 실업,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같은 문제들이죠. 이것들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조아츠 현상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경제적 성공이 곧 행복한 사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전통과 문화도 때로는 사람들을 옥죄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 안전망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지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가방을 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휴대폰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과거를 지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징발은 마지막 선택이자 유일한 탈출구였던 겁니다. 앞으로 조아츠 현상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징발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정교한 방법들이 개발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이 현상 자체보다 이 현상이 드러내는 사회의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조아츠의 미래도 달라질 테니까요. 결국 이 문제의 해답은 누군가를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수치심 대신 이해와 공감이 먼저 작동하는 문화,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시스템, 그런 것들이 필요할 뿐이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조아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한 사회가 사람들에게 여기서는 숨 쉴 공간이 없다고 말해온 결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라진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남을 수 없었는지를 묻는 일입니다. 존재를 지우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증발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선택지가 남아있는 사회, 그 방향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때 조아츠라는 극단적 선택은 비로소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